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성공 투자 이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국제 유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WTI가 $100에 육박한 상황이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지수는 눌리고 전기차주라던가 빅테크 관련주들이 힘을 잃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밀렸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가 흔들리면서 우리 증시도 함께 흔들렸던 어제 시장이었는데요. 국내 시장 한판 보면서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고유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거기다가 개인 매수세만 유입이 되고 외국인의 순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증시 더욱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이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하락세로 전환을 했던 것은 외인의 매도세도 있었지만 기관의 순매도세가 거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직 개인만이 시장을 최근 이끌어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들어오던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환율이 또 치솟고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빠져나가는 흐름까지 함께 감지가 됐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제 유가였다면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국제유가가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 긴축에 대한 지속 가능성도 시장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을 움직이는 테마들 전일장에 이어서 이번에도 의료 AI 진단 쪽 강세였고요. 비만 치료제 어제 투자뉴스 7에서 짚어드렸습니다. 이 섹터 또 한 번 상한가 줄줄이 나오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시간외 상한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비만 치료제, 경구용 GLP-1 임상 일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란히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당뇨 치료 관련주도 동반 강세였습니다. 올릭스, 올리패스, 라파스 모두 상승폭 크게 가져가면서 앞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비만 당뇨 치료제는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함께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의료 AI 진단 쪽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AI, 특히 의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산을 1조 2천억 원가량 편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젠큐릭스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특히 딥바이오와 협업해서 암 진단 AI 쪽에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주가를 상한가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루닛은 영상 판독 자율형 AI 시연을 했는데 정확도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 가도를 달려가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1% 넘는 상승폭 보여줬고요. 클리노믹스와 지니너스도 의료 AI 진단 쪽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정유주는 웃고 반대로 항공주는 울상을 짓게 됩니다. 이거는 유가의 마감 상황인데요. 87.56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한 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유주는 극동유와 흥구석유 모두 나란히 7에서 8%가량 상승폭을 보여줬고 항공주는 대한항공, 대형주를 필두로 해서 제주항공은 3% 넘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바이오 헬스케어 캘린더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비만 치료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이슈를 전해드렸다면 이번 주 토요일이죠. 9월 9일부터 세계 폐암학회가 또 싱가포르에서 진행이 됩니다. 12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미 8월 16일에 초록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HLB, 루닛, 브릿지바이오, 보로노이, 유한양행, 오스코텍, ST큐브, 한미약품까지 초록을 모두 공개한 상황이고요. 상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는 내일 또 투자뉴스 7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일에는 유럽 당뇨학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유럽 당뇨학회에서 어떤 또 우리 종목들이 함께 탄력을 받게 될까요? 혈당 측정 관련해서는 동훈아나텍, 아이센스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당뇨 치료제 쪽에서는 안트로젠, 제일약품 같은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인슐린 패치,
붙이는 인슐린 패치에 대한 그런 이슈를 타고 갈 수 있는 윈팩 같은 종목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 안에는 유럽 종양학회,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까지 자리를 하고 있고 11월에는 면역 항암학회, 12월에는 미국 혈액학회까지 다양하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일정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원샷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나스닥의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1.06%까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고유가의 영향이 큽니다. 87.54달러까지 9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ISM 비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또 나왔습니다. 50을 넘어서는 수치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더욱더 강력한 수치를 드러냈던 거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또 짙게 깔렸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5%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10년물은 4.28%로 4.2%를 또 한 번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을 발간을 했는데 완만한 성장이 키워드로 담겨 있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베이지북보다는 그에 앞서서 나왔던 지표들 그리고 유가의 흐름이 시장에는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삼아 볼 수 있었던 것 EU의 규제안입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이 영향으로 애플이 3.58% 굉장히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한때 4% 넘는 낙폭을 보여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힘을 내면서 1.78%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의 랠리가 유일하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엑손모빌은 0.8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비틀비틀 기술주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일제히 하락을 했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힘을 전혀 내지 못했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나스닥이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14,0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JP모건에선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중이 되면서 연말이 되면 S&P 500 지수는 현재보다 약 7%가량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내놨습니다. 시장의 우려감도 더욱더 커졌고요. 이렇게 붉은 종목들, 특히 덩치가 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함께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자, EU 빅테크 규제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장법 규제 대상이라고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일단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MS 모두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게이트키퍼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대상 안에 삼성전자는 그래도 소명을 잘 했다라고 EU에서 판단을 하고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게이트키퍼 지금 독점 이슈와 관련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하죠. 자기네 플랫폼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접근자들이 시장에 이 플랫폼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른 경쟁 업체보다는 우리 것을 더 많이 쓰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제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빅테크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는 것은 앞서서 저희가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애플이 3% 넘게 급락한 데는 중국 쪽의 이슈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공무 시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을 또 금지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이 이슈도 애플의 주가를 흔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공무 시에 아이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시스템상의 이야기를 볼 때 그리고 아이폰의 새로운 시리즈의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애플의 주가를 흔들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ISM 비제조업 PMI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11시에 나왔고요. S&P 서비스업 PMI는 10시 45분에 그보다 앞서서 나왔습니다.
S&P 서비스업 PMI를 살펴봤을 때는 예상치가 51이었고 발표치가 50.5로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위축된 국면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시장에서 더욱더 무게감을 두는 ISM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을 때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S&P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물론 50을 넘기 때문에 역시 위축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그보다도 예상치보다도 훨씬 넘어선 54.5가 ISM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에서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중 또 신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신중론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수잔 콜린스 보스턴 총재 중립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 의원이고요. 투표권은 없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높게 견인하고 있는 것은 생산보다 수요가 높다라는 것인데 현 단계의 통화 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따라서 지금의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데이터 발표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 긴축 필요성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조로 발언을 이어간 연준 인사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있겠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신중론에 함께 가세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만 해도 그래도 연준 인사들이 사우디의 12월까지의 감산 발표가 나오기 전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신중론으로 변모한 연준 내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워치에서는 9월 동결 확률 여전히 93%로 높게 점치고 있고요. 11월 동결 확률은 56.5%로 그래도 여전히 연준의 전반적인 큰 스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베이지북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3시에 또 발간이 됐습니다. 완만한 경기 상승이 주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름 동안 대부분 지역의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라는 이야기 베이지북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연방의 12개 지역의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또 베이지북이고 거기다가 9월 FOMC 전에 이렇게 발간이 되기 때문에 연준의 앞으로의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에 상당히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번 베이지북보다는 이번에는 유가의 상황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관광 소비 지출이 강하긴 했는데 팬데믹 때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는 그 펜트업 수요의 마지막 단계쯤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베이지북에서 또 담겨 있던 내용이었고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저축액이 모두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출을 위해서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와 함께 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카드 대출입니다. 연체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도 함께 베이지북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 증가세는 전국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하반기 들어서면 그래도 점차적으로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자, 일단 모하메드 엘 에리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금리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여지를 열어둘 것이다라는 발언을 함께 내놨으니까요. 앞으로 연준의 의중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또 이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떤 이슈로 최근에 또 흔들리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가게 될지 오늘 산업뉴스 더욱더 꼼꼼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에 이 하반기에는 좀 정유주라던가 석유화학주 같이 무거운 쪽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8월 말부터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9월 5일에도 정유주, 화학주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올라가다 보니 이쪽이 잘 가고 있습니다. 브리핑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돌아온 시클리컬 업종의 차례인가? 이게 9월 5일에 브리핑 질문이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 국제유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면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쪽에 한번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 드렸던 게 바로 정유주, 화학주 뭐 이런 쪽이었죠. 무거운 쪽, 철강주도 있었고요.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뭐 100달러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미 거의 뭐 100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90달러를 넘는 모습도 확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공급의 부족이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쪽에서 원유 공급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은 경기가 좀 괜찮아지다 보니까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5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 좀 주목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미 자발적인 감산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에도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다, 길어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니까 미국 증시도 좀 지수가 눌리면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수혜주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정유주입니다. 먼저 이 그래프 하나를 볼 텐데요. 업종별로 월 평균 코스피 대비해서 초과 성과를 냈던 업종이 바로 정유주입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9월과 10월 이쯤은 항상 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때마다 정유 업종은 코스피를 능가하는 그러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확실히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아무래도 유가가 꾸준히 올랐다 보니까 이 정유주도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내고 있었더라고요. 먼저 한국에서 SO일 같은 경우 최근에 2달 동안 24%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GS 같은 경우에도 이제 GS 칼텍스를 두고 있죠. 이 14% 정도 올랐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올랐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뭐 정유주, 화학주로도 볼 수 있겠지만 2차 전지의 모멘텀도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 정도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엑소모빌 같이 대표적인 종목들 흐름이 괜찮습니다. 12%, 10%,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도 14% 정도로 모두 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ETF라던가 뭐 ETN, 레버리지 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9월 1일부터 6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수익률의 상위권을 보니까요. 탑2 ETF가 모두 다 이 원유 선물 관련된 쪽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거의 20% 넘게 오른 모습도 포착이 되고요. 아무래도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의 또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수익률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유가가 변동성을 나타냈을 때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원유 쪽, 정유주가 이제 3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정유사들의 실적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정제 마진이잖아요. 정제 마진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판매를 하는 그 원유 쪽에서 이 제품가와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한국의 정유업체 평균 복합 정제 마진이 8월 배럴당 전월 대비해서 6달러 정도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1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대표적인 정유주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한 달 전보다 올려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달 전 대비해서 지금 SO일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목표 주가가 아니죠. 3분기 영업이익이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10%가량 그리고 GS
LH 같은 경우에도 4%가량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S-오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는 5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는데 2분기에 워낙에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분기 대비해서 20배 정도 넘는 영업이익을 3분기에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유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S-오일이 대표주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어제 장에서는 국동유화라던가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7에서 8%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정유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감도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정유주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좀 우리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조선주 그리고 기계 관련 업종이 될 텐데요. 이쪽도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유가를 기반으로 해서 산유국에서 이제 대규모 선박이나 건설, 플랜트 발주를 늘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유가 이외에도 업황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좀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환경 선박들, LNG 추진선 같은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절반 이상의 수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 신조선가 지수도 지금 거의 2008년 8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의 90% 수준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선주들 보면 일단 어제 장에서 장중에 좀 많이 올라가서 조선주 랠리 다시 시작되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마감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거의 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기대되는 업황 때문에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사실상 이 조선주의 랠리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었던 현대미포조선도 어제부터 약간 이제 이 랠리에 동참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기계 섹터에 대해서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 피해주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항공주가 되겠고요. 전력 관련된 쪽도 피해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유가 최근에 2개월 사이에 32%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나 정유주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전체 영업비용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워낙에 석유 관련된 제품을 많이 쓰는 게 항공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을 많이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정유주가 최근 2달 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이 항공주들은 최근 2달 동안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표주들, 대형주들이 7에서 10% 정도 밀렸고요. 그리고 LCC 관련주가 더 많이 밀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한국전력 같은 전력 업종도 연료비의 단가에 국제유가의 상승분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근 2달 동안 주가가 10%가량 밀렸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최근에 절대적인 운임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높은 상황인데 그건 맞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유가 상승 때문에 실적이 훼손되는 것은 좀 덜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가 결코 이 업종들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의견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혜주에 대한 의견, 피해주에 대한 의견 모두 다 좀 궁금해지는데요. 섹터별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DX의 질주가 정말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렇게 8월 말부터 해서 쭉 올라가다가 9월 첫날에 좀 밀리긴 했었어요. 한 7%가량 빠지면서 숨고르게 들어가나 싶었는데 다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거죠.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래도 이제 주요 지수의 편입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도 어느덧 10조 원 선에 바짝 붙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6만 원 중반까지 훌쩍 올라갔다가 일단은 6만 원 아래에서 5만 원 후반대에서 거래를 마치긴 했습니다. 포스코 DX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포스코 DX 뭐 주주 커뮤니티 이런 데를 보면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다음 목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뭐 목표 주가를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신 것처럼 글로벌 이슈가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도 투자의 길은 늘 있습니다. 저희 출발 성공 투자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시장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진만쌤과 함께 합니다.
네, 오늘도 투자뉴스 7 계속해서 시장 전망 점검해 보고요. 시장에 산적한 이슈들 어떻게 투자의 길 꼼꼼하게 찾아 나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합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진만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하루인 것 같아요. 간밤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유가가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길, 투자의 길 어떻게 좀 오늘 찾아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 나스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데이터 수치들은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나쁜 데이터가 호재고요. 좋은 데이터가 악재입니다. 그만큼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국내외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 수치가 바짝 안 좋게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시장의 뷰를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어제 나스닥이 좀 밀린 거는 이제 중국발 이슈가 저는 좀 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신형 아이폰 15의 중국 판매가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그런 외신들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의 혼조를 일으킬 만한 단기 이슈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실제로 이게 진행될지 안 진행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아이폰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은근히 중국향 매출이 거의 15% 이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이제 중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한번 상승을 하고 지수는 다시 혼조 속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의 하락은 이런 포인트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실제로 연준의 베이지북이나 여러 가지 지수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조세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CPI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만약에 CPI 이전까지 어느 정도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조정이 들어가서게 되면은 CPI 발표가 단기 악재 해소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 악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내리면 올라갈 것이고 이제 올라가면 내려갈 것이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놓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 조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한국 시장도 좀 쉬어갔습니다. 어제 2차 전지 반도체 모두 쉬어갔고요. 이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과대 낙폭 종목들은 좀 이제 괜찮은 구간까지 진입돼 있는 종목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대형주 내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은 2차 전지는 좀 약점들을 노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는 그래도 여전히 약점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비중을 조금 더 어느 쪽에 실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는 조금 더 비중을 실어도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어제 하루 쉬어갔습니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충분한 투자 포인트는 찾아보기 쉬웠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길 찾아보신다면 반도체 쪽이 해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지금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스닥이 흔들린 것은 중국의 아이폰 이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거기에 더해서 이슈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EU의 이 빅테크 규제도 상당히 또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외가 됐어요? 네, 일단 관련해서 삼성전자 분명히 좋을 수 있을 건데 이게 사실 이익의 10%가 아니라 매출의 10%면 꽤나 큰 거기 때문에 이게 관련해서 정말로 진행될지 여부는 사실 아직 공식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삼성전자에 과연 추가적인 수급을 불러일으킬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 순매수를 찝혀 있었는데 이게 과연 60일선에서 반등을 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굉장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정말로 투자 포인트 잘 잡아야 되는 게 에코프로가 100만 원 선을 지키는지 삼성전자가 7만 원, 즉 60일선을 지키면서 반등을 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사실 일부 선반영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이 꽤나 중요한 하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투자 포인트 혹은 이제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또 에코프로가 또 100만 원
지지했었을 때 나오는 또한 5% 이상의 강한 반등은 또 2차 전지 쪽의 순풍을, 삼성전자의 61선 지지는 또 한번 반도체 쪽에 또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여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이슈들은 삼성전자에 분명히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코멘트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U 빅테크 규제에서 삼성전자가 빠지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테고 오늘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2차 전지 쪽 보고 계시다면 에코프로 100만 원 지지 여부 그리고 삼성전자의 7만 원 지지 여부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쪽 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바이오가 앞으로 매기가 쏠리는 주요 섹터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는 시장에서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이 확실히 강했습니다. 거기다가 줄줄이 지금 바이오 일정이 연말까지 자리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바이오는 이제 각계전투죠. 이제 개별주 모멘텀으로 보셔야 되고 일단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비만이나 당뇨 쪽으로 시장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의 파이, 즉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 혹은 이제 얼마만큼 커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포인트에 맞춰서 국내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국내 제약사 혹은 이제 신약 개발 업체 중에서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의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일상이라든지 뭐 1.5상의 IND 관련돼서 상한가를 기록한다 이러면 저는 일단은 매도하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사실 많이 뒤쳐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미약한 그런 발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일상 IND 혹은 이제 일상 승인 같은 이런 단발적인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했었을 때는 정말로 이제 빠르게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뭐 일동 홀딩스라든지 관련돼서 상승이 나왔었을 때는 매도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펩트론이나 관련해서 관련주로서 계속 엮임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재료가 공급될 수 있을 만한 요소도 오히려 임상 관련된 이슈로 올랐을 때는 이슈가 한 번 정도 들어왔다가 바로 재료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기는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셔서 차라리 어차피 하실 거면은 비만이나 당뇨 쪽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실 거면은 이제 빅파마의 관계사 정도 혹은 이제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셨어야지 재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상승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은 개별 이슈로 장세가 흘러가게 될 텐데 이 이슈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가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임상, 일상, 승인 이런 이슈를 봤을 때는 일단은 수익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빅파마와의 어느 정도의 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정도를 보면서 바이오 쪽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거나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은 유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는데 고유가 수혜주와 또 피해주가 이렇게 좀 나뉘어 있잖아요. 오늘 저희 산업뉴스에서도 짚어봤습니다만 자,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수혜 섹터는 뭐 당연히 뭐 정유조선 기계, 그다음에 피해 섹터는 항공과 전력 쪽으로 일단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수혜주 쪽으로 일단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피해주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미약하다. 사실 뭐 유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뭐 당연히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유가가 오르는 거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주와 피해주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그 부분들로 투자 포인트 잡기 좋은데 지금 인위적인 감산입니다. 이제 더 뽑아낼 수 있겠지만 감산을 함으로써 수요를 조절을 하겠다. 즉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를 해야지만 먹고 살만하다. 이제 이런 포인트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또 수요가 늘어났었을 때는 다시 공급을 늘릴 수도 있을 만한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되고 이제 공급 이제 어느 정도 유가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방 지지선 70불이 굉장히 단단했고요. 오히려 또 은근히 90불, 85불에서 90불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의 포인트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기사들의 좀 투자 포인트 보시면은 100불 간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기사들 나오면 잘 안 가더라고요. 작년에도 이제 100불 넘었었을 때 150불 간다 했었는데 네.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이제 이런 부분들로 야 이거 100불 간다니까 이제 정유주 사야 돼. 이런 포인트로 접근해 보시기보다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 매크로적인 측면에 조금 더 혼조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제 정유 쪽은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도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투자 포인트로 잡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충분히 굉장히 좋은 이제 투자 포인트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수혜주는 오르면 매도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피해주는 내리면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이런 잠깐의 뭐 유가 조금 더 올랐다고 해서 정말로 투자 포인트가 많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 본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원유가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항공 수요가 굳건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항공주들은 밀렸을 때 투자를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늘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원유 가격 때문에 단기적으로 SOL 같은 종목들이 급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 포인트를 잡는 그런 이제 역발상 전략을 여러분들이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수혜주 쪽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이 충분히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는 SOL 여전히 이제 화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SOL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세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그다음에 이제 두산밥켓을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두산밥켓이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20일째 찍히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수 편입에 따른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먼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있어서 들어오는 건지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고유가의 수혜니까 한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데 따른 수혜주들 분명히 좋습니다만 항공 수요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유가 피해주로서 항공주를 너무 경시할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신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포스코 DX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매물 출회가 될 때를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시점으로 삼아볼 수 있을지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코 DX는 5일선에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도 정말 다루기 힘들고요. 사실 사기에는 매번 부담이고요. 팔기에는 또 이게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포스코 DX가 정말로 매매하기 어렵다. 즉 엉덩이가 조금 무거우셨던 분들만 지금 현재 좀 높은 수익률을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어제 거래량이 좀 터졌고요. 윗꼬리가 좀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5일선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6만 원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이제 한 일주일, 한 2주일 만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 포인트가 정말로 이제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수익률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일단 저는 조금 더 높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만 원 1차 목표가 제시 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더 올려서 7만 원까지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충분히 굴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저런 이격도 상태에서 매번 올라가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물이 출회를 할 수가 있고 5일선이 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인 바인드로 접근하신 분들 지금 예를 들어 수익률이 뭐 30% 미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5일선이 이탈되게 됐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일단 수익을 좀 실현을 해보는 전략 해보시면 좋을 거고 하단부 가면은 제가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릴 거고요. 내가 수익률이 10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뭐 혹시 5일선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나는 굳건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들께서는 충분히 조금 더 7만 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만쌤은 사실 포스코 DX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신 종목인데 최근에는 8월 24일에 언급을 해주신 이후에 60% 넘는 수익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물론 대응은 어렵습니다만 오늘 또 진만쌤께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코멘트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진만픽은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어제 시간에 거래 쪽에서 나온 이제 기사였었는데 이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가 이제 ADC죠.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이제 신형 이제 기술 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국내에 이제 관련주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정말로 바이오 쪽이 한 번 정도 순풍이 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학회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 이미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도 이제 글로벌 이제 ADC 종목들에 어느 정도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미 차세대 먹거리도 낙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레고캠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일단 상단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꽤나 많이 오른 상황인데 여기서 당연히 관련주
관련주로 묶이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혹은 이제 최근 근접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레고캔가이오는 제가 이전에 한 번 정도 코멘트 드렸는데 그러니까 ADC에서도 국내 대표적인 이제 탑 업체고 이미 관련된 기술로 기술 수출까지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시장이 어수선하거나 혹은 바이오 쪽으로 더 자금이 몰리게 되셨을 경우에 두 종목이 오늘 혹은 이제 앞으로 한 며칠간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진만픽 들어봤는데 이 종목들도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루닛과 뷰노 사실 진만쌤께서 연초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수익률 보시면 놀랍죠. 거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최근 시장의 테마로 핫한 종목들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가 짧게 빠르게 들어볼게요. 루닛만 좀 코멘트 드리려고 합니다. 루닛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오르긴 한데 이 정도 오르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뭐 MSCI라든지 혹은 이제 뭐 FTSE 같은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독특한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에코프로처럼 이제 관련해서 어차피 이제 5일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스코 DX와 비슷한데 5일선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지켜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5일선 훼손되면 일단 잠깐 매도하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수익률이 뭐 50% 이상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지수 편입까지 한번 기대를 해 보시면서 관련된 추가적인 상승세. 지금은 일단은 오버슈팅이 맞긴 합니다만 또 이게 계속적으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5일선을 포인트로 잡고 매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일선 매매를 키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시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